아침에 깨기는 일찍 깨었다는 증거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생각하면 여관으로 돌아오기를 닭이 울기 시작한 후에 참 또 생각하면 그 밤중에 달도 없고 한 시골길을 단마장이나 되는 읍내에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왔는지 술을 먹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둘이 걸어오면서 S가 코를 곤 것은 기억합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듣기 싫은 여자 목소리로 김상! 오정이 지났는데 무슨 잠이요? 어서 일어나요. 그러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까 잠은 한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이니까 오정이란 말은 여관 주인 아주머니 애누리가 틀림없습니다. 곁에서 자던 S는 벌써 담배로 꽁다리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나가는지 없고 내가 늘 흉보는 S의 인생관을 꾸려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참 궁상스러운 가방이 쭈글쭈글하게 놓여 있고 그 속에는 S의 저서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구두를 신었더니 좀 못 박힌 모서리가 아파서 안 되었길래 다시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S가 어디로 갔나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건너편 방에서 묵고 있는 참 뚱뚱한 사람이 나를 자꾸 보길래 좀 겸연쩍어서 문 밖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늑대같이 생긴 시골뜨기 개가 2마리가 나를 번갈아 흘끼흘끼 쳐다보길래 그것도 싫어서 도로 텐마루로 오니까 그 뚱뚱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아까 앉았던 그대로 앉은 채 또 나를 보길래 참 별 사람도 다 많군. 왜 내 얼굴에 무에 묻었나 그런 생각에 또 대문간으로 나가니까 그때 S가 어슬렁어슬렁 이리로 오면서 내 얼굴을 보더니 공연히 싱글벙글 웃길래 나는 또 나대로 공연히 한번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참 새벽에 일어나서 수십 리 길을 걸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 잤느냐고 나더러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길래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일러 바쳐 보라고 그랬더니 문무정에 가서 영감님하고 기생이 활 쏘는 것을 맨 처음 보고 그래서 나는 무슨 기생이 새벽부터 활을 쏘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문해서원에 가서 팔선생의 사당을 보고 기운정에 가서 약물을 먹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수십 리 길에 틀림은 없지만 그게 원 정말인지 고지 들리지는 않는다고 그랬더니 애하갓기를 내어놓으면서 저 건너 천일각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왔으니까 탐선 비용은 10전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싱겁게 S에게 속은 것은 잠이 덜 깨었거나 잠이 모자라는 까닭이라고 그랬더니 참 그렇다고 나도 잠이 모자라서 죽겠다고 S는 그랬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10가지나 되는데 푸코추로 만든 것이 5가지 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찬은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구첩반상이 찬이 없으면 찬 있는 밥상은 그럼 찬을 몇 가지나 놓아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가지수는 많지만 입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아주머니는 공연히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쇠고기만은 서울서 얻어먹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길래 서울서도 쇠고기는 팔아도 경찰서에서 꾸지람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송아지 고기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럽니다. 나는 상에 놓인 송아지 고기를 다 먹은 뒤에 냉수를 청하였더니 아주머니가 손수 가져오는지라 죄송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냉수 한 지게에 오전하는 줄은 김상이 서울 살아도 서울 사니까 모르리라고 그러길래 그것은 또 어째서 그렇게 냉수가 값이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 온천 일대가 어디를 파든지 펄펄 끓는 물밖에는 안 솟는 하나님한테 죄받은 땅이 되어서 냉수가 먹고 싶으면 보통 같으면 거저주는 온천물을 듬뿍 길어다가 잘 식혀서 냉수를 만들어서 먹을 것이로되 유황 냄새가 몹시 나는 고로 서울서 수돗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살아오던 손님들이 딱 질색들을 하는 고로 부득이 지게를 지고 한 마장이나 넘는 정거장까지 냉수를 한 지게에 오전씩을 주고 사서 길어다 먹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물통이 좀 새든지 하면 오전어치를 사도 이전어치밖에 못 얻어먹으니 셈을 따지고 보면 이 냉수는 한 대접에 1전씩은 받아야 경우가 옳은 것이 아니냐고 아주머니는 그러는지라
그거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럼 이 냉수는 특별히 조심조심하여서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만 냉수는 얼마든지 가져 드릴 것이니 염려 말고 꿀떡꿀떡 먹으라고 그러는 말을 듣고서야 S와 둘이 비로소 마음 놓고 벌떡벌떡 먹었습니다. 발동기 소리가 왼종일 밤새도록 탕탕탕 나는 것이 헐일 없이 항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난다고 S가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한지개에 오전씩 하는 질기고 튼튼한 냉수를 기로 올리는 펌프 모터 소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밥값을 치르려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어쩌녁을 안 먹었으니까 70전씩 1원 40전만 내라고 그러는지라, 1원짜리 두 장을 주니까 거스를 돈이 없는데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바꾸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는 것을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나머지는 아주머니 외떡을 사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아주머니더러 외떡을 사 먹으라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또 돈 60전을 가지고 파라솔을 사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인즉 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슬하에 1혈육으로 귀여운 따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는 3살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따님 외떡을 사주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퍽 유감입니다. 주인 영감을 못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주인 영감은 어디를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느냐고 그러니까 새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읍내에 들어갔다고 아주머니는 그러길래 나는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곧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대체로 이 황해선이라는 철도의 레일폭은 너무 좁아서 또 토로코 레일 폭만한 것이 참 앙증스럽습니다. 그리로 굴러다니는 기차, 그 기차를 끌고 달리는 기관차야말로 가엾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치이면 사람이 다칠지는 기관차가 다치는지 참 알 수 없을 만치 귀엽고도 갸륵한 데다가, 그래도 크로싱에 오면 말뚝에다가 간판을 써서 가로되 기차의 조심, 그것을 읽은 다음에 나는 에스더로 농담으로 그 간판을 사람에게 보이는 쪽으로 기차의 조심 그렇게 쓰고, 기차에서 보이는 쪽에는 사람의 조심 그렇게 따로따로 썼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 좋겠다고 그래 보았더니 뜻밖의 S도 찬성하였습니다. S의 그 인생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캐롤슨 여관 심부름꾼 녀석이 들고 벌써 플랫폼에 들어서서 저쪽 기차가 올 쪽을 열심히 바라보고 섰는지라 시간은 좀 남았는데 혹 그 갸쿠비키 녀석이 그 가방 속에 든 인상관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얼른 그 가방을 이리 빼앗으려고 얼른 우리도 개차를 통과하여서 플랫폼으로 가는데, 여관 보이가 가쿠비키나 호텔 자동차 운전수들은 1년간 입장권을 한꺼번에 샀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드나드는데 다른 사람은 전송을 하려 플랫폼에 들어가자면 입장권을 사야 된다고. 역부가 강경하게 막은지라 그럼 입장권은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0전이라고. 그거 참 비싸다고 그랬더니 역부가 힐끗 10전이 무엇이 호되어서 그러느냐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만 10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의 친한 사람의 전송을 플랫폼에서 하는 것만은 중지하는 모양입니다. 장난감 같은 시그널이 떨어지더니 갸륵한 기관차가 연기를 제법 펄썩펄썩 뿜으면서 기적도 쓱 한번 올려보면서 들어옵니다. 금태를 둘이나 둘은 월급을 많이 타는 높은 역장과 금태를 하나밖에 안 둘은 월급을 좀 적게 타는 조역이 나와섰다가 그 을에 주고받고 하는 굴렁쇠를 이 얌전하게 생긴 기차도 역시 주고받는지라 하도 어줍지 않아서 S와 나는 그래도 이 기차를 타기는 타야 하겠지만도 원체 겁도 많고 가엾기도 하여서 몽둥이가 조그만해지는 것 같아서 간지리는 것처럼 남 보기에는 좀 쳐다 보일 만치 웃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호루라기가 불리고 하는 채는 다 하느라고 기저귀 쓱 한번 울리고 기관차에는 픽 소리가 났습니다. 기차가 떠납니다. 10전이 아까워서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은 맥고자를 쓴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그러는지 쭈글쭈글한 정하지도 못한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칙칙푸팍 칙칙푸팍 그러면서 징검다리로도 넉넉한 개천에 놓인 철교를 건너갈 때 같은 데는 제법 흡사하게 기차는 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불쌍한 기차가 객차를 세 차나 끌고 왔습니다. S와 우리 두 사람이 탄 객차는 맨 꼴찌 객차인데 그 객차의 안에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기차처럼 박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전차처럼 가로 기다랗게 나란히 앉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두 쌍인데 썩 젊은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거느리고 부인은 새빨간 핸드백을 들었는데 바깥 양반은 구두가 좀 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꽤 늘수그레한 사람이 썩 젊은 부인을 데리고 부인은 뿔로 만든 값이 많아 보이는 부채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바깥으로는 뚱뚱한 트렁크를 하나 낑낑 메어가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실례지만 좀 미련하게 생겼는 데다가 무태안경을 넓적한 코에 걸쳐놓고 신문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을 곁에 보이는 깨끗하고 살가른 희고 또 눈썹은 검고 많고 머리 밑으로 솜털이 퍽 많고 까만 솜털이 나시르르하고 입술은 얇고 푸르고 눈에는 쌍꺼풀이 지고 머리에서는 전나무 냄새가 나고 옷에서는 우유 냄새가 나는 미인입니다. 눈알은 사금파리로 만든 것처럼 번쩍하고 차디찬 것과 같고 아무 말도 없이 부채도 곁에 놓고 이 거러지 같은 기차 들창 바깥 경치 어디를 그렇게 보는지 눈이 깜짝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쌍의 비둘기로 말하면 바깥 양반은 앉았는데 부인은 섰습니다. 부인 저고리는 얄짤한 항락 홀껍데기가 되어서 대패질한 소나무에 니스칠한 것 같은 조발적인 살갈이 환하게 들여다보이고 내어다 보이는데 구두는 여러 조각을 누덕누덕 찍어맨 크림 빛깔 나는 복스 새 구두에 마 점산씨 수염 같은 구두끈이 늘어져 있고 바깥 양반은 벼랑간 양복 웃옷을 활활 벗길래 더워서 그러다 보다 했더니 꾸깃꾸깃 뭉쳐서 조그맣게 만들더니 다리를 쭉 뻗고 저고리를 베개 삼아 기다랗게 들어누우니까 부인이 한참 바깥 양반을 내려다보더니 들어 누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 다음에 부인은 그 머리맡으로 앉아서 손수건을 먼지 터는 것처럼 흔들흔들하면서 바깥 양반 얼굴에다 대고 부채질을 하여 주니까 바깥 양반은 바람은 안 나고 코로 먼지가 들어간다는 의미의 표정을 부인에게 한번 하여 보이니까 부인은 그만둡니다. 그 외에는 좋기에 금 시계줄을 늘어뜨린 특색밖에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젊은 신사 한 사람 또 진흙 두성이가 된 흰 구두를 신은 신사 한 사람 단것 장사 같은 늘수그레한 마나님이 하나 가방을 잔뜩 끼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구루몽의 시몬 같은 S 부인의 프로필만 구경하고 앉아있는 말라빠진 나 이상과 같습니다. 마른 창 한폭판 꽤 큰 구멍이 하나 뚫려서 기차가 달아나는 대로 철로 바탕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S더러 이것이 무슨 구멍이겠냐고 의논하여 보았더니 S는 그게 무슨 구멍일까 그러기만 하길래 나는 이것이 아마 이렇게 철로 바탕을 내려다보라고 만든 구멍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 장난구멍을 만들어 놓을 리는 없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기차 바퀴에 기름 넣는 구멍일 것이 틀림없다 그랬더니 S는 이것을 참 깜빡 잊어버렸었구나. 이것은 침을 뱉으라는 구멍이라고 그러면서 침을 한번 뱉어 보이더니 나더러도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어디 침을 한번 뱉어보라고 그러길래 나는 그 모나리자 앞에서 침을 뱉기는 좀 마음이 꺼림칙하여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그리면서 참 아가리가 여실히 타구같이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상자깨비로 만든 것 같은 정거장에서 고무장화를 신은 역장이 굴렁쇠를 들고 나오더니 기차가 정거를 하고 기관소와 역장이 무엇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서너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기적이 울리고 동리 어린 아이들이 되어서 기차 떠나는 것을 보고 박수갈채를 하는 소리가 성대하게 들리고 나면 또 위험한 전진입니다. 어느 틈에 내 곁에는 갓쓴 혜태처럼 생긴 영감님 하나가 내 즐거운 백동색 시야를 가려놓고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모나리자만을 바라다 보니까 맞은편에 앉았는 항나 적삼을 입은 비둘기가 참 못난 사람도 다 많다는 듯이
내 얼굴을 보고 나는 그까진 일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니까 막 모나리자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모나리자는 내 얼굴을 보는 비둘기 부인을 또 좀 조소하는 듯이 바라보고 드러누워 있는 바깥 비둘기가 가만히 보니까 건너편에 앉아 있는 모나리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업신여겨 보는 것이 마음에 좀 흡족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는 기미로 벌떡 일어나 앉는 바람에 들어 눕느라고 벗어놓은 구두에 발이 잘 들어맞지가 않아서 그만 양말로 담배꽁다리를 밟은 것을 S가 보고 싱그레 웃으니까 나도 그 눈치를 채고 S를 향하여 마주 싱그레 웃었더니 그것이 대단히 실례 행동 같고 또 한편으로 무슨 음모나 아닌가 퍽 수상스러워서 저편에 앉아있는 금 시계줄과 진흙 묻은 흰 구두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쪽을 노려다 보니까 단것 장수 할머니는 또 이쪽에 무슨 궤변이나 나지 않았나 해서 역시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싱거워서 눈을 도로 그 맞은편에 금 시계줄로 옮겨 놓을 적에 S는 보던 신문을 척척 접어 인생관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더니 정식으로 모나리자와 비둘기는 어느 편이 더 어여쁜가를 판단할 작정인 모양으로 안경을 바로잡더니 참 세계에 이런 기차는 다시 없으리라고 한마디 하니까 비둘기와 모나리자가 S쪽을 일시에 보는지라 나는 또 창 바깥 논 속에 허수아비 같은 황새가 한 마리 나래 앉았으니 저것 좀 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두 미인은 또 일시에 시선을 나 있는 창 바깥으로 옮겨 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싱그레 웃으면서 내 얼굴을 한 번씩 보더니 모나리자는 생각난 듯이 곁에 비프 스테이크 같은 바깥 어른의 기름기 흐르는 콧잔등이 근처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본 나는 속마음으로 참 아깝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S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개 발에 편자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혜태 한 개를 주는지라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이려니까 내 곁에 앉았던 가슨 혜태가 성냥을 좀 달라고 그러길래 주었더니 서울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카페 성냥이 되어서 이상스럽다는 듯이 두어 번 뒤집어 보더니 짚고 들어온 길고도 몽둥이 같은 지팡이를 방해 안 되도록 한쪽으로 치워 놓으려고 놓자마자 꽤 크게 와지끈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기다란 지팡이가 간데 온 데가 없습니다. 영감님은 그것도 모르고 담뱃불을 붙이고 성냥을 나에게 돌려보내더니 건너편 부인도 웃고 곁에 앉아있는 부인도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S도 깔깔 웃고 젊은 사람도 웃고 나만이 웃지 않고 앉았는지라 좀 이상스러워서 영감은 내 어깨를 쿡 찌르더니 요담 정거장은 어디냐고 은근히 묻는지라 요담 정거장은 요담 정거장이고 영감님 무어 잃어버린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여러 사람이 웃고 영감님은 우선 쌈쥐 개불 주머니 등속을 만져보고 보따리 한 귀퉁이를 어루만져보고 또 잠깐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참, 네 지팡이를 못 보았느냐고 그럽니다. 또 여러 사람은 웃는데 나만이 웃지 않고 그 지팡이는 이 구멍으로 빠져 달아났으니 요다음 정거장에서는 꼭 내려서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가라고. 이 철도구로 쭉 따라가면 될 것이니까 길은 아주 찾기 쉽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러면서 태연 자약하게 담배를 뻑뻑 빨고 앉았다가 담배를 다 먹은 다음 담뱃대를 그 지팡이에 집어먹는 구멍에다가 대고 딱딱 터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때만은 웃을 수도 없는 업신 여길 수도 없는 참 아기자기한 마음에서 역시 소름이 끼쳤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3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6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가지고 약 한 재 지어들고 비라는 신기지 한적한 온천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기를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탕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려고 보채는 것은 어찌하는 수가 없다. 여관 한등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이 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세워 밤에 장고 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서 만난 것이 금홍이다. 몇 살인구? 체대가 비록 풋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맵다. 16살 많아야 19살이지 하고 있자니까. 21살이에요. 그럼 내 나이는 몇 살이나 되배지? 글쎄 40? 39? 나는 그저 그래버렸다. 그리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는 더욱더욱 점잖은 채 했다. 그냥 그날은 무사히 헤어졌건만 이튿날 화후 K군이 왔다. 이 사람인즉 나와 농하는 친구다. 나는 어쩌는 수 없이 그 나비 같다면서 달고 다니던 콧밑 수염을 아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가 급하게 또 금홍이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뵌 어른 같은데. 어쩌녁에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아들이지. 목소리까지 닮았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주석이 어느덧 파하고 마당에 내려서다가 K군의 귀에 대고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때? 괜찮지? 자네 한번 얼러보게. 관 2개. 자네나 얼러보게. 어쨌든 여관으로 끌고 가서 짱깨뽕을 해서 정하기로 하세나. 거 좋지? 그랬는데 K군은 직간에 가는 체하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으로 금홍이를 이겼다. 그날 밤에 금홍이는 금홍이가 경상부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언제? 16살에 머리 얹어서 17살에 낳았지. 아들? 딸? 어딨나? 돌만에 죽었어.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전혀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 나는 금홍이에게 노름채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금홍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금홍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야량을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우씨와 금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겹방에 와 묵고 있는 씨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씨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우, 씨 등등행에서 받은 10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석권에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백부님 소상 때문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자 곁으로 석관수가 졸졸 흐르는 좋은 터전을 한 군데 찾아가서 우리는 석별의 하루를 즐겼다. 정거장에서 나는 금홍이에게 10원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금홍이는 이것으로 전당 잡힌 시계를 찾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에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는 겨우 21살인데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17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40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기실 23살이요.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똑 연함은 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8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홍이에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금홍이에게 대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금홍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들어오는, 즉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몽이로서 금몽이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몽의 오락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피군 집에가 잤다. 피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느니라고. 금몽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가늠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채 본 것은 금몽이로서 말하자면 천녀의 일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몽이 사업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나는 제목 없이 금몽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몽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보니까 금몽이는 때 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놓고 나가버린 뒤였다. 이렇게도 못나게 호라비가 된 내게 몇 사람의 친구가 금몽이에 관한 불미한 가십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종시 나는 그런 취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금몽이와 남자는 멀리 과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야단이나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니까 퍽 겁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임시 거부하기로 한 내 생활이 기억력이라는 민첩한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 후에 나는 금몽이라는 성명 3자까지도 말쑥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절된 세월 가운데 하루 길일에 복하여 금몽이가 왕복 엽서처럼 돌아왔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금몽이의 모양은 뜻밖에도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참 슬펐다. 나는 꾸짖지 않고 맥주와 붕어 과자와 장국밥을 사 먹어가면서 금몽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금몽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울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만해도 2달지간이나 되지 않니? 헤어지자. 응? 그럼 난 어떻게 대우? 응? 마땅한 데 있거든. 가거라. 응? 당신도 그럼 장가 가나? 응? 헤어지는 한 해도 위로에 보낼지어다. 나는 이런 양식 아래 금몽이와 이별했더니라. 나는 이런 양식 아래 금몽이와 이별했더니라. 갈 때 금몽이는 선물로 내게 베개를 주고 왔다. 그런데 이 베개 말이다. 이 베개는 2인용이다. 실태도 자꾸 떠맡기고 간 이 베개를 나는 2주일 동안 혼자 베어 보았다. 너무 길어서 안 됐다. 안 됐을 뿐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나지 않는 묘한 머릿기름 뗀내 때문에 안면이 적이 방해된다. 나는 하루 금몽이에게 엽서를 띄웠다. 중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른 오라고. 금몽이는 와서 보니까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이 못 가서 굶어 죽을 것만 같이만 보였던가 보다. 2팔을 부르짖고 그날부터 나가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인간 천국. 그러나 날이 좀 추웠다. 그러나 나는 대단한 안일하였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기를 2달? 아니 5달이나 되나 보다. 금몽이는 호련히 외출했다. 달포를 두고 금몽의 홈식을 기대하다가 진력이 나서 나는 기명 진물을 두들겨 팔아버리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와보니 우리 집은 노쇠했다. 이어 불초 이상은 이 노쇠한 가정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이태가량 언간 나도 노쇠해버렸다. 나는 27살이나 먹어버렸다.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느니라고 나 혼자는 굳이 신념한다. 그 대신 내가 매춘부에게 은하를 지불하면서는 한 번도 그네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금홍이와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이론같이 생각되나 기실 내 진담이다. 나는 몇 편의 소설과 몇 줄의 시를 써서 내 쇠망에 가는 심신 위에 치욕을 배가하였다. 이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생존을 계속하기가 참못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하여간 허울 좋게 말하자면 망명해야겠다. 어디로 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으로 가겠다고 후원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에게는 전기 기술에 관한 전문 공부를 하러 간다는 둥,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는 고급 단식 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둥,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어에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고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소까지 허남을 탕탕하는 것이다. 웬만한 친구는 보통도 속나보다. 그러나 이 헛선전을 안 믿는 사람도 덜어는 있다. 하여간 이것은 영영 빈빈 털털이가 되어버린 이상의 마지막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겠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여전히 공포를 놓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자니까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긴상이라는 이다. 긴상. 참 오래간만이슈. 건대 긴상 꼭 긴상 한번 만나나 뵙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긴상 어떡하시려? 곧 누군구? 남자야? 여자야? 여자니까 일이 재미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여자라. 긴상 옛날 옥구상. 금홍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나를 왜 찾누? 나는 긴상에게서 금홍이의 숙소를 알아가지고 어쩔 것인가 망설였다. 숙소는 동생 일심이 집이다. 드디어 나는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심이 집을 찾아가서 언니가 왔다지? 아유 아재도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그래 자그마치 인제 온단 말씀이유. 어서 들어오시오. 금홍이는 역시 초췌하다. 생활 전선에서의 피로의 빛이 그 얼굴에 여실하였다. 니놈 하나 보고 져서 서울 왔지. 내 서울 뭘 하러 왔다디? 그러게 또 난 이렇게 널 찾아오지 않았니? 너 장가 갔다 더구나? 에이 듣기 싫다. 육모초 같은 소리. 안 갔단 말이냐 그럼? 그럼 당장에 목침이 내 면상을 향하여 날아들어왔다. 나는 예나 다름이 없이 못나게 웃어주었다. 술상을 보았다. 나도 한 잔 먹고 금홍이도 한 잔 먹었다. 나는 영병가를 한마디 하고 금홍이는 육자배기를 한마디 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게 이 생에서의 영이별이라는 결론으로 밀려갔다. 금홍이는 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창가를 한다. 소가도 꿈결 속에도 꿈결 구비구비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운운.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최전부는 이따금 하드롱 빚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에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 칠야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았습니다. 그 도예지의 석강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새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 긋듯이 유다른 기억의 단은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예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 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해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개 같은 기를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제조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방채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에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짝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의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예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도예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병목에 걸린 다 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 등잔 심지를 돋구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민 모를 심어 갑니다.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화렵수만으로도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에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기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에 체온을 방 안에 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인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단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폭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 비 대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치사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야채 사라다에 놓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객죽집 아해에게 물어봅니다. 기상꽃, 기생화란 말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 비단꽃이 핀답니다.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세트 치마에 웨스트민스터 권련을 감아놓은 것 같은 도해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여 봅니다. 박하보다도 훈훈한 리글의 추인껌 냄새,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그러나 아마 여기 필 기생꽃은 분명히 해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 인력거에 홍일산 받은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천둥 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 고자리에 무, 시루떡,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쫓아서 증조 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들은 정월 초하룻날 한신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국가 백년의 기반을 생각게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비구를 안고 뛰는 이 제네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유자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비어져 나온답니다. 하나를 따서 실 끝에 메어서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물방울 저 떨어지는 풍염한 미각 밑에서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러스한 용족의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새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해의 육향이 방 안에 배할 뿐입니다. 팔봉산 올라가는 초경 입구 모퉁이에 최모모 송덕비와 또 뭐뭐뭐 아무개의 영세의 불망비가 항공 우편 포스트처럼 서 있습니다. 듣자니 그들은 다 아직도 생존하여 계시다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역을 수만이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까지도 사랑하는 신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찬송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포플러 나무 밑에 염소 한 마리를 메어 놓았습니다. 구식으로 수염이 났습니다. 나는 그 앞에 가서 그 총명한 동공을 들여다봅니다. 셀룰로이드로 만든 정교한 구슬을 오블라토로 싼 것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도색 눈자위가 움직이면서 내 삼정과 오악이 고르지 못한 빈상을 업신여기는 중입니다.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 바람이 불면 갑주 부딪히는 소리가 우수수 납니다. 카민빛 꼬꼬마가 뒤로 휘면서 너울거립니다. 팔봉산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엄한 예포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서 소조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총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에서 백, 황, 흑, 회, 또 백, 가지각색의 개가 퍽 여러 마리 열을 지어서 걸어 나옵니다. 센슈얼한 계절의 흥분이 코사크 관병식을 한층 더 화려하게 합니다. 산삼이 풀어져 흐르는 시내 징검다리 위에는 백제 씻은 자치가 있습니다. 풋김치의 청신한 미각이 안약 스마일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그 화성암으로 반들반들한 징검다리 위에서 삐뚤어진 N자로 쪼그리고 앉았노라면 시야에 물동이를 이고 주저하는 두 젊은 새학시가 있습니다. 나는 미안해서 일어나기는 낯으면서도 일부러 마주보면서 그리로 걸어갑니다. 스칩니다. 하드롱빛 피부에서 푸성기 냄새가 납니다. 코코아빛 입술은 머루와 다래로 젖었습니다. 나를 아니 보는 동공에는 정제된 창공이 간스매가 되어 있습니다. M 백화점 미소노 화장품 스위트거리 신은 양말은 이 새학시들의 피부색과 똑같은 소맥빛이었습니다. 삐뚤림이 붙인 초유선형 모자, 고양이 배에 파스너를 장치한 가뿐한 핸드백, 이렇게 도회에 참신하다는 여성들을 연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새벽 아스팔트를 구르는 창백한 공장 소녀들의 회춘과 같은 손가락을 연상하여 봅니다.
그 온갖 계급의 도의 여인들 연약한 피부 위에는 그네들의 빈부를 묻지 않고 온갖 육중한 지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나마 무명같이 튼튼한 피부 위에 오점이 없고 추인껌, 초콜릿 대신에 응어리는 빼어먹고 달착지근한 꽈리를 불며 숭글숭글한 이 시골 새학시들을 더 나는 끔찍히 알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회인의 교활한 시선이 수줍어서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고 종소리의 여운만이 근처의 냄새처럼 남아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혹 그것은 안식을 잃은 내 혼이 들은 바 환청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조밭 한복판에 높은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 따는 새학시가 전공부처럼 높이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순백의 가장 탐스러운 과실이 열렸습니다. 둘이서는 나무에 오르고 하나가 나무 밑에서 다랭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도 입만 따도 다랭이가 철철 넘는 미녀의 무대면입니다. 조 이삭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코르크처럼 가벼운 이삭이 근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비야 좀 오려무나. 해면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만 듯이 구름이 없고 푸르고 맑고 또 부숭부숭하니 깊지 못한 뿌리에 SOS가 안반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에 다다르겠습니까? 두 소년이 고무신을 벗어들고 시냇물에 발을 잠가 고기를 잡습니다. 지상에 원한이 스며 흐르는 정맥, 그 불길하고 독한 물에 어떤 어족이 살고 있는지, 시내는 대지의 신녀를 뚫고 벌판 기울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의 풍설입니다. 가을이 올 터인데 와도 좋으냐고 쏘근쏘근하지 않습니까? 조이삭이 초래청 신부가 절할 때 나는 소리같이 부수수 국입니다. 노예한 바람이 조 입새에게 난속을 채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의 마음은 푸르고 초조하고 어립니다. 조밭을 어지러뜨린 자는 누구냐? 기왕 안 될 조이건을. 그런 마음으로 그랬나요? 몹시 어지러뜨려 놓았습니다. 누에, 호호의 누에가 있습니다. 조이삭보다도 굵직한 누에가 삼식간에 뽕잎을 먹습니다. 이 건강한 미각은 왕화와 같이 존경스러우며 치사스럽습니다. 새학시들은 뽕 심부름하는 것으로 몸의 마지막 광영을 삼습니다. 그러나 뽕이 떨어졌습니다. 온갖 패백이 동인한 것과 같이 새학시들의 정렬은 허둥지둥하는 것입니다. 야함을 타서 새학시들은 경장으로 나섭니다. 얼굴에 홍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뽕나무에 우승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 밭을 짓밟습니다. 자외선에 맛있게 그른 새학시들의 발이 그대로 조 이삭을 무찌르고 스크럼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닿을 지성이 청고마비 잠실 안에 있는 성스러운 귀족 가축들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콜레트 부인의 빈묘를 생각게 하는 말캉말캉한 로맨스입니다. 간이학교 곁집 길가에서 들여다보이는 방에 틀이 떠들고 있습니다. 편발 처녀가 맨발로 기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허리를 스치는 가느다란 실이 간지럽다는 듯이 깔깔깔깔 대소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지근대며 명산 뭐뭐 명주가 짜여 나오니 열대자 수건이 성묘갈 때 입을 떼떼를 만들고 시집살이 서름을 씻어주고 또 꿈과 꿈을 말소하는 쓰레 받기도 되고 이렇게 실없는 내 환희입니다. 담배가게 겹방 안에는 오늘 황혼을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침침한 몇 갤런의 공기 속에 생생한 침엽수가 울창합니다. 황혼에만 사는 이민 같은 이 국 초목에는 순백의 갸름한 열매가 무수히 열렸습니다. 고치, 귀화한 마리아들이 최신 지혜의 과실을 단려한 맵시로 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불행한 최후를 슬퍼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헐어 들어가는 피에타 화폭 전도입니다. 학교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생도들은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간단한 산수를 놓아 그들의 정직과 순박을 지혜와 교활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이 식산이 아니겠습니까? 족보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흰 나비가 두어 마리 백문 냄새 나는 화단 위에서 범복이 무상합니다. 또 연시 테니스공의 마개 뽑는 소리가
음양의 흔적이 되어서는 등고선의 각점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에서 오늘 밤에 금융조합 선전 활동사진회가 열립니다. 활동사진? 세기의 총아, 온갖 예술 위에 군림하는 넘버 제8예술의 승리. 그 고답적이고도 탕화적인 매력을 무엇에다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활동사진에 대하여 한낱 동화적인 꿈을 가진 채 있습니다. 그림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참 홍모 오랑캐의 요술을 배워가지고 온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동포의 부러운 재간입니다. 활동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맛보는 담백한 허무. 장주의 호전몽이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동글 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가 되어 피곤한 더블 렌즈로 남아 몇 번이나 이 옥수수 무르익어가는 초추의 전경을 촬영하였으며 영사하였던가. 플래시백으로 흐르는 엷은 예수. 도해에 남아있는 몇 고독한 팬에게 보내는 단장의 스틸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열흘 가까운 달이 초저녁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마당에 멍석을 펴고 전설 같은 시민이 모여듭니다. 추금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북극 펭귄 새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짧고도 기다란 인생을 적어 내려갈 편전지, 스크린이 방모 속의 바이오그래피의 예비 표정입니다. 내가 있는 건너편 객주집에 든 도해풍의 여인도 만나봅니다. 사투리의 하붐이 마당 안에서 들립니다. 시작입니다. 부산 잔교가 나타납니다. 평양 모란봉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역사적으로 돌아갑니다. 박수와 갈채, 태서의 명감독이 바야흐로 안색이 없습니다. 10분 휴게 시간에 조합이사의 통역부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름 속에 있습니다. 금연이라는 느낌입니다. 연설하는 이사 얼굴에 전등에 스포트도 비쳤습니다. 산천 초목이 다 경동할 일입니다. 전등. 이곳 촌민들은 모모행 자동차 헤드라이트 외에 전등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눈이 부시게 밝은 광선 속에서 창백한 이사는 강단하였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이 이사의 웅변에 한 사람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도 그 우매한 백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나 지나서 영화 감상의 밤은 해피언드였습니다. 조합원들과 영사기사는 이촌 유일의 음식점에서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객사로 돌아와서 죽어가는 등잔 심지를 돋구고 독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웃방에 묵고 계신 노신사께서 내 나타와 우울을 훈계하는 뜻으로 빌려주신 고다로한 박사의 지은 바 이네도라는 진서입니다. 걔가 멀리서 끊일 사이 없이 이어 지저댑니다. 그윽한 하이칼라 방향을 모지저 군중은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구름이 거치고 달이 나왔습니다. 벌레가 문 앞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왓짝 요란스럽습니다. 알지 못하는 노방의 인을 사모하는 도회인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신간 잡지의 표지와 같이 신선한 여인들, 넥타이와 동갑인 신사들, 그리고 창백한 여러 동무들. 나를 기다리지 않는 고향. 도회에 내 나체의 말씀을 번안하여 보내주고 싶습니다. 잠. 성경을 채자하다가 엎질러버린 인쇄 직공이 아무렇게나 주워 담은 질이 멸렬한 활자의 꿈. 나도 갈 길이 찢어진 사도가 되어서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굶는 가족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심이 나를 제한 세상보다 큽니다. 내가 관문을 열면 폐허가 된 이 육신으로 근심의 호수가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조히스트 병마개를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심은 나를 싸고 돌며 그러는 동안에 이 육신은 풍마우세로 다 말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밤의 슬픈 공기를 원거지 위에 깔고 창백한 동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부고도 동봉하여 있습니다.